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저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중국 사무소 소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감사실 실장님을 하고 계시는 강만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만석 박사님은 10년 전부터 중국 방송에 대해서 그 독보적으로 그 한중간의 방송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많은 그 소논문과 연구 그 주제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무소의 그 소장을 4년 동안 역임을 하면서 그 이론적으로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강만석 실장님께서 그 중국 시장을 진출했을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그 소개받은 코카의 강만석입니다. 제가 7월달에 본사로 돌아와서 지금 나주에 가 있는데요. 지난 한 4년 4개월 정도 북경에 있는 중국 사무소에서 소장 역할을 하면서 겪었던 생각들 뭐 이런 그리고 또 돌아와서 지난 4개월 동안 또 여기저기 많이서 좀 강연을 요청을 해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하고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VOD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데요. VOD 사업을 포함해서 중국 사업을 콘텐츠 시장 진출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PPT 화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PwC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세계 E&M 시장에서 중국은 지금 3위로 랭킹이 돼 있어요. 1위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이 32.3%의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는 일본이 9.5%, 그 다음에 바짝 뒤쫓아서 중국이 7.4%, 한국은 7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이 지금 3위에 있지만 2021년이 중국의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100주년 기념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20년이라는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 바로 전해인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뭐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는 도시화 정책이라든지 또 문화산업 정책도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강국이 된다는 정책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이래 봐야 지금 올해가 2014년이기 때문에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6년 이후에 미국은 일단 일본은 뭐 2017년 빠르면 2016년 정도에는 일본을 넘어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문화산업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G2의 지위를 가질 것이고요. 또 2020년이 되면 물론 미국을 넘어서기는 쉽진 않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선 분야도 있죠. 뭐 3D 영화 부분에서는 이미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기타 뭐 게임도 통신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문화산업 영역의 1인자 혹은 2인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화면을 띄워드렸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게는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할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요코 투도에서 오셨고 aichi에서도 오셨는데 동영상 시청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미 변한 지가 한 3, 4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북경 한국문화원에 있는 저희 중국 사무소에 갔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했던 그 차이나 치코 포럼이라고 제가 이제 주관해서 했던 차이나 코리아 멤버십 포럼을 진행했을 때 초창기에 그때 이미 4년 전부터 동영상 시청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보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뭐 10대나 20대는 뭐 이미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시청 형태를 넘어섰고요. 또 나는 가수다 같은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도 요코와 후난 위성 TV의 시청자 연령대를 보면 19세에서 30세까지는 압도적으로 이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본 시청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4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샤오미 같은 그런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모바일 대세, 모바일 통한 시청, PC나 태블릿, 모바일 통한 시청 이것이 이제 세대를 점점 더 확산해 가면서 이런 시청 형태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2020년까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거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배후에는 지금 세계적인 IT 기업인 BAT 그리고 바이두와 알리바바와 텅신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IT 기업의 향후 이 사업 전략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과 지금 aichi라든지 소우라든지 아니면 투도닷컴, 요쿠투도라든지 PPTV라든지 여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들의 사업의 방향들이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는 앞으로 이 앞에서는 이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BAT의 사업 전략들을 이해해야만 이 향후의 어떤 방향성들을 감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요코 투도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지분 투자가 2014년 이게 최근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아까 이제 aichi에 대한 그 바이두의 인수 현황도 이제 설명이 됐고 이제 통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이제 그 뉴욕 시장에 상장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또 슈앙시 그 광풍지에라고 하는 11월 11일 날 매출이 작년 6조에서 하루 매출 6조였는데 8조 정도 생각했는데 10조를 넘어섰고 지금 이제 상장하면서 거의 뭐 이 바이두가 됐던 알리바바가 됐던 통신이 됐던 뭐 기존에는 그냥 검색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고 게임 기업 이렇게 생각했던 또 전자상가의 기업 이렇게 생각했던 이 세 개의 세계적인 IT 대기업들이 거두들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만드는 그런 앞으로의 경로에서 최전선의 플랫폼들 역할들을 이런 aichi나 이런 요쿠투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강자였던 방송사들도 중국의 방송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정책들 중국은 정책이 시장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2004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중국의 콘텐츠 시장 규정체 변천사의 특징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초기 2004년 초기에 보시면 주로 해외 제작업체 설립에 대한 제한, 2004년 당시에 이제 영상 분야의 조인트 벤처를 허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흥분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막바로 또 이어서 그런 문화 기업에 대한 설립을 제한하는 조치. 그래서 초창기에는 해외 제작업체 설립에 대한 제한이 주요 규제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또 한 중반 정도에는 콘텐츠에 대한 수익 불량 혹은 방영 시간 제한, 이런 조치들이 이제 뒤따랐고요. 이제 최근에 이어지는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 영상 콘텐츠 관리 강화에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영상 분야에 대한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제가 맨 처음에는 해외 제작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규제 초점이 모아져 있었고, 또 중반 정도에는 위성 TV가 중국의 위성 TV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위성 TV에 대한 각종 콘텐츠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나왔던 리메이크 금지라든지 일거 양성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고,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커가다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규제로 올라갔던 이런 흐름을 쭉 하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IH의 우리 권 총감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지난 9월에 나왔던 인터넷 사이트 해외 영상 콘텐츠 관리 강화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도 조심스럽고, 또 아직까지 저희도 세부적으로 이제 광전총국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인터넷 규제 이후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뭐냐, 우리 콘텐츠 사업자들이 가야 할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화면 부분에서는 이제 정책국의 중국 시장 특성을 이해하자라는 얘기는 뻔한 얘기인데, 여기서 올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인터넷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았다는 거죠. 이 소조의 조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팀장이지 않습니까? 팀장. 인터넷 영도의 팀장을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팀장을 맡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인터넷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거기에 결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올 8월 달에는 또 리커창 총리가 알리바바를 위시로 한 인터넷 기업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자담회에서 이 리커창 총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모델, 소위 소비 중심의, 내수시장 중심의 또 친환경 도시화 정책의 그런 신경제 모델에서 인터넷 기업이 이런 창의 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봐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 파트너에 대한 제휴 없이 경쟁력을 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지금 알리바바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리바바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7일 날 바이두와 통신이 완다그룹과 더불어서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형식의 모델의 전자상거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들. 이것도 이제 그 내부에서조차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경쟁력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제휴하고 결합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아주 사례고요. 하물며 중국 기업들도 이렇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파트너에 대한 제휴 없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규제 이후에, 규제정책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문화부에서 이 규제정책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모든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합작 사업의 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규제를 갖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규제 영역을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받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이제 최대한의 수확을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규제를 최소화하고 또 규제 영역 밖에서 수확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고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합작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합작 드라마 시리즈라든지 합작 오락 예능 프로, 또 포맷에 대한 공동 제작, 이런 이제 합작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건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화부가 중심이 되던 미래부가 중심이 되던 사업자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별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이제 뭐 CJ ENM 중국 사업 차이나에서도, 또 CJ ENM 차이나에서도 항상 이제 훈한 위성 TV에 너무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 갖는 여러 가지 그 폐해, 뭐 제주는 한국 사람이 그리고 돈은 다 한국 사람이 번다는 식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개선 방안으로서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여러 가지 파트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드라마가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지만 새롭게 구상하는 콘텐츠 영역, 예를 들어서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 같은 그런 웹 콘텐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그 BAT가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스토리 소싱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소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업, 그 다음 뮤직비디오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콘텐츠 영역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중국의 인터넷 드라마 총 제작 편수가 1,700편이랍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3,000편 정도로 인터넷 드라마 편수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중 FTA가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 콘텐츠와 그 다음에 PPL 같은 상품, 또 전자상거래, 방송 콘텐츠, 상품, 전자상거래, 이 세 가지가 연동되는 마케팅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텐센트나 요구투도에서 방송된 그 슈어젠샹 중국어라는 그 혀끝의 중국어라는 다큐멘터리, 뭐 영어 제목은 A Bite of China 시즌 2인데요. 시즌 1에 이어서 지금 A Bite of China라는 혀끝의 중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식자재, 그 다큐멘터리에 썼던 식자재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것만 알리바바 타오바오에 올라가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다큐멘터리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돼서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상품이, 뭐 그게 PPL이 됐던 상품이 됐던 이런 상품들이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부가 상품으로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 다큐멘터리 자체야 싸게 팔았겠지만 거기서 나는 부가 상품 사업이 훨씬 더 파생 사업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이런 사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의 개방은 계속 또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와 상품을 연동시키는 방식의 이런 사업들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아마 PPL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되는 기획되고 수출되는 그런 콘텐츠의 경우에 PPL에 대한 부분에 만약에 어떤 규제 국내상의 정책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PPL을 활용해서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전자상거래와 연동지어서 제작 발표를 한다든지, 뭐 그 자리에 PPL 상품 사업자들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그 사업자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뭐 제작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의 하나의 사업 기획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비단 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비드라마의 예능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수요, 또 최근에는 또 다큐멘터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비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동 제작, 뭐 웹 콘텐츠에 대한 공동 제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더욱더 많이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 방송되는 그 드라마라든지 뭐 얼마 지금 현지에서 이제 방송되고 있는 이런 드라마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은 뭘까?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규제 영역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소위 그 콘텐츠 리사이클링 마켓이랄까? 그러니까 이미 제작이 완료됐거나 혹은 방송된 드라마 중에서 친중국적인 문화적 소재를 갖고 있는 콘텐츠를 집중 판매하는 마켓을 상설한다든지, 뭐 이거는 이제 물론 저희 같은 콩카 같은 조직이나 문화부가 판을 좀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무소에 있을 때도 보면 중국 사업자들 중에서 우리 방송사에서는 한 4년 전, 5년 전에 이미 방송했는데, 아니면 3년 전에 이미 방송했는데, 그 콘텐츠, 그 드라마의 극본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걸 다시 리메이크하고 싶다. 뭐 이런 사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실제로 3년 전에 방송됐다 하더라도 그 소재가 지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중국 문화, 친문화적인 속성을 갖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을 때는 뭐 그것이 지난 콘텐츠라 하더라도 새롭게 발굴해서 뭐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뭐 안 쓸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리사이클링 마켓 같은 것들도 뭐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범용 어떤 게 뛰어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어떤 사업 가치 같은 얘기들도 나왔지만 타묻혀 있는 콘텐츠 중에서도 중국의 사업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찾아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콘텐츠 소스로 활용되는 스토리 마켓 사업, 이 부분도 지금 BAT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O2O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또 오프라인 시대라고 보는데, 그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테마파크 시장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조합 세트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중국에 한 2,500개 정도의 테마파크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70%는 한 10%는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고, 20%는 유지하고 있고, 70%는 이제 뭐 쓰레기장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경에 들어서 이제 뽀로로의 도시형 미니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충칭의 2호점 지금 만들어서 더 잘 나가고 있고, 3호점 또 대련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라이센스 사업에서
라이센스 방식에서 이제 합작 사업 형식으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고 지금 방향이 가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도시명 및 테마파크 사업도 괜찮고, 또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의 형식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페이퍼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콘텐츠의 어떤 비즈니스 역량을 좀 체크를 하셔서 중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니즈가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체크리스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뭐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큰 포털 사업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역량하고 중소 개인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는 뭐 서로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찾을 수 있는 파트너의 그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사업자가 다 뭐 요크투도나 아니면 IT나 아니면 BAT 기업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2선, 3선에 그런 또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또 한국의 그런 영세한 기업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 그리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강만석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 이론과 그 실제 경험이 이제 그 결합되다 보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도대체 그걸 어떻게 진출할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방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질문을 지금 시간상 관계로 하나에서 2개만 받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너무 완벽한 강의였나요? 네,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10월 말에 있었던 18대 사중전회에서 이제 문화산업 촉진법을 중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그 규정마저 이제 제정화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뭐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서 마치 중국의 문화산업 자본이 제주도를 중국의 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한 듯이 문화산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본 내에서 잠식당하고 다 뭐 인력 유출되고 우리에게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느낀 건데요. 보시면은 오늘 발표하신 투도에서 오신 분이나 또 우리 IT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두 분 다 한 분은 동포시고 한 분은 우리 기업에 있다가 중국 기업에 들어간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도 이제 한국 지사에서 한 10명 정도 하는데 중국도 사람도 뽑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기업들이 문화산업 영역도 물론 다른 뭐 패션 영역이나 다른 영역도 좀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같이 섞여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섞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것이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PD들 PD 김영희 PD 같은 분이 프라임 PD로 1년에 200일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가다가 기술 격차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다 나중에는 팽당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교류가 많이 확대되고 확대될수록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서 당장 돈 몇 푼을 얻어내겠다,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류의 영역이 확대되고 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확대될수록 그 시장에 대한 상호 이렇게 섞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우리에게 저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갖고 가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또 언젠가는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뭐 라인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라인이 서비스가 이제 뭐 중단되고 그때 난리쳤을 때 이미 올 초부터 그런 조짐이 다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뭐 자체적으로 그 중국의 그 메신저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규제를 했고 실제로 또 구글 서비스도 7월달에 또 중단시켰고 그 전에도 계속 뭐 4월, 5월, 6월 계속된 조치들이 있었고요. 또 별에서 온 그대가 뜨자마자 한국에서 언론에서 제3의 한류다라고 막 난리쳤을 때부터 이미 이건 분명히 또 규제 당한다라는 조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aichi의 그 판권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6월달에 저희와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좀 있으면 또 규제 조치 나옵니다. 우리로서도 참 유감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언론이 과장된 보도를 해서 우리도 사업하기 원하는데 점점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그 냄비 형식으로 끓었다 뭐 식었다 이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한류에 대한 위기관리가 돼야 한다. 한류에 대한 위기관리가 되려면 한류 위기관리 워치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류를 위기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하려면 워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언제부터 나타나면 최소한 뭐 6개월이든 1년 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다라는 걸 예상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비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올 것이 그런 부분들이 항상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거기에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도 미리미리 그걸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안전 재난에 대한 준비 때문에 좀 국가 안전처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한류도 마찬가지로 한류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충격이 왔을 때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같이 섞여가면서 또 그러한 사업들도 같이 해나가고 그러면서 같이 상호 클 수 있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과 좋은 답변해 주신 강만석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